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투자 성과를 잘 내신 분들을 초대했을 때는 꼭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자산 상황이 지금 현재 얼마에 쓰세요? 제가 너무 거침없었지만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공개가 가능하신지. 네. 그 레미안 개포 루치아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와, 단지를 아예 콕 집어서 네. 말씀하시네요. 괜찮죠? 네. 아, 네.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아직 읽기 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추석 까치마을 아파트가 있고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시세는 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나 저희 생활비를 위해서 현금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한 3억 5천 정도를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채죠. 전월세 보증금을 15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하니까 48억 한 5천. 아직 50억은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소개에서도 또한 말씀하셨지만 15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시작을 하셨길래?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고 2007년 봄에 2007년도부터 봄에 결혼을 했고 그때 이제 학원 강사 생활 좀 8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잠깐 하다가 이제 월수금 80 받다가 월화수목금 주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15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비슷한 월급을 그때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 1년 정도는 주택 구매에 대해서 전혀 뭐 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결혼을 했고 20대 때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에 이제 그런 달콤한 이런 거에 빠져있기 집이 때문에 무슨 문제야.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대출이냐. 신혼인데. 그렇죠. 네,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와이프의 권유로 이제 아파트 투자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열심히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럼 1년 후면은 2008년도요? 네, 2007년 후반, 2008년 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이 2008년 3월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때는 아파트 사면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20대다 보니까 주변에 저도 계약을 하고 이제 회사 가서 나 집 샀어 2억짜리 그랬더니 무슨 아파트를 사냐고 큰일 난다고 대출을 무슨 그렇게 받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제 인생에서 와 아파트도 살 수 있고 회사 근처에 되게 즐겁게 이렇게 첫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첫 투자는 그럼 실거주가 아니라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2008년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염리동에 서대문구에 아파트를 사고 전세가 껴 있었죠. 그래서 실거주를 이제 전세가 나가면 하기 위해서 미리 추후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사놓은 거죠. 그럼 그때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첫 투자? 아파트가 2억 2천이었고요. 네. 전세가 1억 1천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월급을 모아서 신혼 첫 해에 현금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월급은 거의 다 모으고 생활비 정말 100만 원, 150만 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숨겨놓은 네.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서 저희 돈은 이제 5천만 원이 준비가 되고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5천을 더 준비하고 1억을 만들고 전세금 1억을 끼고 해서 2억 2천짜리를 사게 됐죠. 아, 그게 첫 투자가 시작된 거네요. 2008년이면은 꽤 오래 전인, 어떻게 보면 예전인데, 보통 대부분은 시작하신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 2015년, 6년 요 정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시작했어도 그 이후에 워낙에 이제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이렇게 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버신 분들, 특히나 그때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2008년도에 시작을 하신 경우는 쉽게 저도 이렇게 보지 못해서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그 주택담보대출 쓸 때가 9%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10에서 12% 정도. 맞습니다. 정도였어. 원래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 금리도 약간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금 부담이 상당했죠. 그래서 한 사람 월급은 거의 다 들어가고 1억을 빌리면은 당시에 이제 한 달에 70만 원 이상씩은 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800이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샀을 때 1년에 1000만 원씩 이상만 벌면은 그래도 이익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간 거죠. 왜냐면 주변에 그렇게 아파트로 이렇게 좀 돈을 벌거나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걸 좀 영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를 사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이 전혀 없었고 제가 공부한 거는 이제 서점에 가서 있는 책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0권 정도 이상의 책을 다 사서 부동산 책, 경매, 뭐 유명한 사무장님이 쓰신 거, 경매, 뭐 기술 노하우 이런 거, 뭐
뭐 재개발 투자하는 거, 권리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책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마인드부터 당시 유명한 분 계셨잖아요. 뭐 39세 100억 해서 그분 책도 많이 영감을 받았고요. 그래서 책으로 우선 전체를 공부하고 집 주변에 열심히 이제 아파트를 보러 다녔죠. 이제 마포 염리동에 살았기 때문에 마포, 뭐 아현, 뭐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의도 쪽 쭉 오고 서울에 진짜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20대 때는 맞아요. 그때는 HSBC CMA 계좌가 5%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금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초반에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전세금이 7천인데 3천 정도만 더 하면은 하안동 철산동에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 쌌죠. 정말. 아내분이 전문가시네. 아내분께서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당시 경제 개념 전혀 없었고 대출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대출이냐, 무슨 3천이냐, 내 월급이 지금 뭐 150 받고 있는데 무슨 큰일 난다, 안 된다 하고 거의 1년을 그냥 지났습니다. 우연히 이제 가을 겨울 돼가지고 그 말한 하안동 아파트를 보니까 그때 연초에는 한 1억 1천 뭐 이랬는데 1억 7, 8천이 돼 있는 거예요, 실거래가에. 이걸로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버는구나, 전 재산만큼의 돈을 단지 몇 개월 만에 벌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아파트다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역시 사서 공부를 하고 현장 다니면서 이제 아내하고 그렇게 해서 첫 투자처를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이제 판단에 의해서 찾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이제 투자를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가장 성공적이다. 이게 정말 내 투자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큰 계기가 돼서 이게 더 크게 더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준 투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총 6번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개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초반에 3채는 다 강북에 있는 것만 샀고요. 나중에 4번, 5번, 6번은 다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요. 4번 투자처였죠. 저희의 첫 강남 아파트인 그 수서 까치마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시 매매가가 이제 3억 6백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3천 정도 깎아가지고. 시기가 언제 정도였죠? 그때가 2014년 11월이었어요. 계약서가 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 얼마를 깎으셨다고 했죠? 3천 정도를 깎았어요. 왜냐면은 첫 그 아파트를 본 시기가 2012년 8월 15일인데 12년, 13년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가서 얘기만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상태인데 실거래가 그래프를 봐도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슬슬 오르더니 14년에 조금 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되겠다. 또 마침 또 구매라고 연락도 왔고 해가지고 이제 3억 4천짜리를 갖은 이제 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의 사정사정해서 깎아가지고 3억 6백에 계약을 했고요. 금요일 저녁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바로 전세 2억에 바로 넣었어요. 잔금이 이제 1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부부가 이제 그 퇴직금 중도 정산을 받아서 3천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금이 정확히 7,800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다 받았죠. 살고 있는 집 담보로 이제 유언한 이제 쪼개가지고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해가지고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억 8, 9천 정도. 전세 시세가? 네. 2억 6천에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고 이제 2억 6천을 넣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회수했죠. 그렇죠. 투자금에서. 1년 동안 또 월급 모은 거 합쳐가지고 대출 7,800을 다 갚았어요. 2년이 지나니까 또 전세가 올라서 2억 9천에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 그 퇴직금 중도정산 한 거 투자금 3천까지도 다 회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들어간 투자금이 처음에 취득세 330만 원하고 그다음에 1년간 냈던 그 이자 합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투자 수익률로 보면은 15,000% 정도.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목표 수익률은 한 3만 % 정도. 왜냐면 이미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요.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혼자 지금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셈인데 강남을. 네, 그 당시에도 그게 비싸다고 무슨 17평짜리 3억 주고 사냐. 그 당시 3억이면은 강북에 넓은 아파트 살 수 있는데. 왜냐면 저희 집이 2억 2천이었거든요. 네. 진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그 차이가 훨씬 더 격차가 커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래도 또 이제 해오시면서 그 과정이 지금 말은 그래도 좀 되게 쉽게
전세 넣고요. 전세 맞아요. 그 회수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하셨지만 네. 그러한 과정들이 그 안에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또 음. 일들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쉬울 혼자 수가 하는 없죠. 일이 아니고 음. 누군가 같이 해야 되고 계속 그 뭐 날짜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첫 아파트에서 고생을 할 수 있는 고생을 정말 다 했습니다. 2008년에 산 거? 네. 2008년 3월에 계약을 쓰고 중도금을 4월 말, 잔금을 6월 말로 했는데 네. 이제 그 매도인이 본인도 이제 집을 팔고 자기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니 중도금 4월 30일 전에 중도금을 좀 미리 달라 3천만 원 연락이 왔어요. 4월 초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8년 이상 부었던 청약 부금 통장 오. 이것까지도 다 빼고 네. 추가 이제 신용대출까지 써가면서 돈을 마련해 줬는데 중도금 기일 하루 전에 계약 파기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낸 계약금, 중도금을 다 공탁을 걸어놨어요. 날짜 전이기 때문에 본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상만 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배상도 100 배상이 아니라 2,200이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1,800만 해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저희는 안 된다. 이 돈을 깰 수는 없다. 청약 다 깨고 있는 돈 다 하고 이 집이 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첫 아파트라.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집부터. 투자에 28살에 신입인데 오 마이 갓. 회사도 처음 들어갔는데 신혼에다가 신입인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매매나 임대차를 못하게 막아놓고요. 변호사 450만 원 현금으로 주고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준비기일 나와서 이제 준비서면이나 탄원서, 통화 내역서, 녹취록 다 준비하고. 근데 이 매도인이 또 미국 시민권자세요. 아이고. 등초본 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출입국 관리소까지 가서 다 준비를 해놓고 결국에는 1,000만 원을 더 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사기로 한 금액에서 오히려 1,000만 원을 좀 더 2억 3천에 주고 산 셈이에요.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2억 3,450이 되겠죠. 왜냐면은 첫 그 기일날 법원에 갔는데 아마 판사는 아니고 조정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이게 아무리 판례도 있고 중도금 기일 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민사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죠. 재판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질 수도 있다.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겁을 먹고 그래 적당히 합의하자. 시세에서 좀 올랐다고 하니까 그냥 1,000만 원 더 줄게. 합의하시죠. 그랬더니 낼름 거기서 오케이를 하신 거기도 거예요. 좀 두근두근 했을 거야. 불리한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결국엔 3월에 계약서 쓴 거를 9월 가서 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정말 할 수 있는 고생을 다 해서 그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살이 쑥쑥 빠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겠어요. 고생하셨었죠. 특히 첫 투자니까 맞아요. 경험이 없는 상태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말 계약서 꼼꼼히 쓰는 거 알게 되고 중도금 날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많은 걸 좀 알게 됐어요. 등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으면은 지금까지 올 수는 없었을 텐데 그쵸. 오히려 재밌네. 두 번째 아파트 투자할까 해서 9월에 하고 그 다음에 또 2월에 또 두 번째 아파트를 또 바로 사게 되는 계속 연달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번 경험에는 이렇게 힘든 경험은 없었던 거죠. 잔금을 한 달 안에 바로 줬죠. 앞으로는 더 급하게 당금을 치고. 네. 이미 오히려 처음 투자해서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해도 소송을 한번 할까 말까잖아요. 맞아요. 저도 투자를 했지만 소송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보통 경험을 거의 못하는 거죠.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첫 투자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그게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고 맞아요. 불편하니까 에이 무슨 투자냐 하면서 맞아요. 그게 한 번은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고 내가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오히려 더 꼼꼼하게 강해지셨을 것 더 같아요, 꼼꼼하게 더 맞습니다. 챙기고 더 오히려 그 앞으로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되게 그 밑거름이 된 네. 사례였네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때 그냥 제가 정리를 이렇게 좀 좋게 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편으로는 뭐 1,800 받고 차라리 다른 데를 샀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하고요. 계속 그 1,000만 원 준 거, 변호사 비용 450 준 거, 추가로 비용 들어간 거 아깝다는 생각은 아직도 좀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오히려 그분은 그때 판 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하겠죠. 그럼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게 좀 달라지고 30대는 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40대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50대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투자랑 내 집 마련을 본다면 어디가 더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각자 뭐 상황마다 다르게 네. 제가 뭐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첫 집은 이제 실거주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한 채만 있으면 내 집도 오르고 옆집도 오르고 앞집도 오르면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를 내고 보유세를 내더라도 2주택 이상 다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2년 차부터는 열심히 매년 하나씩 주택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자산을 불리기는 유리하고 뭐 지금 세금 이슈도 있지만 실제로 양도세나 보유세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후반부에 세금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는 부담은 없습니다. 뭐 강남의 2주택자 보유세 1억씩 낸다? 글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강남에는 없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낸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에 나오는 그런 금액대가 실제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기사가 저는 그런 어떤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강남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부부 이제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선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재산세 7월 9월 합쳐서 16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12월에 나오는 거 116만 원 냈습니다. 재작년 2019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7월 9월 재산세를 260만 원 냈고요. 종부세를 150만 원 냈어요. 그리고 그 전해 2018년은 재산세는 200만 원 정도 냈고요. 종부세는 50만 원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사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그렇게 세율이나 이런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나 올해부터나 이렇게 또 내년부터는 되게 증가를 많이 시키잖아요. 세율적인 부분이나. 맞아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700 정도 나올 걸 예상하는데요. 종부세랑 총 합쳐서요. 세분함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있죠. 1주택자는 이제 150%, 뭐 2주택자는 이제 300%가 있는데 세분함 상한선에 막히기 때문에 그 맥스로 냈을 때 한 7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저희가 300%라고 해도 그 정도. 맞습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세라는 노하우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당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지분 비율을 잘 나눠 놓으면은 과세 표준을 좀 낮춘 구간에 잡을 수 있거든요. 공동명의도 5대5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좀 약간 다르게 2대8도 될 수 있고요. 7대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처음에 할 때 네, 무조건 계산을 했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동명의면 5대5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부동산에 저희 공동명의 할게요. 그럼 뭐 5대5로 맞아요. 신고를 하는데 네. 미리 공시가액을 확인해가지고 각각 부과가 되는 게 얼마인가.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파크리오는 이제 안에 100% 명의로 돼 있고 까치마을은 제 100% 명의로 돼 있었어요. 제일 나중에 구입한 이제 루치아임 같은 경우에 공동 명의를 할 때는 비율을 아예 조절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시가액 그 과세 표준 잡혀 있는 거를 거의 동일하게 10억 초반대로 맞춰가지고 최저 세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맞춰가지고 공시가를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 놓으면 그걸로 좀 절세를 할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비율도 5대5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네,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어떻게 비율을 짰을 때 세금적으로 이득을 보는지를 한번 계산을 미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일단 해보기 전에는 규제나 세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몰라서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다주택이 2주택이 되고 3주택이 된다고 특별히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주택 하나 추가될 때마다 재산세 조금 더 나오고 이분들 뭐 전세 임대 하면은 장기수선 충당금 조금 더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모여서 종부세 구간이 나오면은 종부세가 부과될 텐데 이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잘 조절을 해내면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겠는데 이거 임대소득세 역시도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을 했다면은 대부분 좀 감면을 많이 받는 이렇게 좀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팔아야 되는 세금인데 이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제가 1억이에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1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일단 원천징수 떼는 세금만 해도 2,200만 원이 뗍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일씩 출퇴근만 해도 밥 한 번씩 먹으면 250만 원이 나가고요. 차비하면 한 150만 원 나가고요.
그러면은 연봉 계약서는 1억인데 실제로 숨만 쉬고 살아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30%를 떼잖아요. 그렇죠. 30% 많다고 난 연봉 1억 안 받고 그냥 5천만 받을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거든요. 많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을 좀 없애고 실제로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으로 가는 게 자산을 늘리고 자산의 격차를 키우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이게 주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중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것만큼 걱정을 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택자부터는 8%로 오르긴 했는데 이미 낸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감면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차익 중에서 이미 낸 취득세는 마이너스 처리를 한 다음에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선납을 할 뿐이지 이게 내가 세금으로 내고 없애버리는 돈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이제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지금 3번의 매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초반에 이제 강북에 세 채 갖고 있던 거는 다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평균 8년 정도를 각각 보유했습니다. 장기 보유를 한 셈이죠. 평균 네. 8년. 네. 근데 이 아파트를 팔 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한 채를 팔았고요. 아하.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는 그러한 강남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더 좋은 투자처가 있거나 다른데 더 좋은 투자처나 그거를 사기 위해서 혹은 입주하기 위해서 이럴 때 파는 거지 주식처럼 조금 올랐다고 팔고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어떤 더 좋은 투자처가 있거나 갈아탈 때 이럴 때 아파트를 파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강남 아파트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세 채 역시도 팔 계획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팔아야 되겠죠, 언젠간.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제가 50대가 됐을 때는 아마 한 채를 팔 예정이에요. 팔면서 이제 보유세는 당연히 낮춰지고 그 판 아파트를 판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1년에 1억씩 한 30년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른 아파트, 남은 아파트 이제 월세 전환하는 데 좀 쓰고요. 그렇게 되면 제 나이가 이제 80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건강하다면 두 번째 아파트를 역시 또 매도를 해서 한 30년 정도 계속 현금을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언제 매도할지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매도하는 타이밍이 당연히 최고점을 찍고 팔면 좋은데 사실 그 최고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맞추지 못하는데 그때 다른 방안이 내가 이 집에서 다른 집 더 좋은 집으로 상급지라든지 그런 집으로 갈아탈 수 있을 때 매도를 하고 그 집으로 갈아탄다면 리스크를 완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예 소유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소유권으로 갈아타는 방법. 이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뭐 예상한 기대 수익률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게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사도 이거 괜찮은 건지 내가 꼭지를 찍는 건 아닌지 일부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을 깎는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정말 많이 깎으셨어요. 강남 그 네. 거의 10%를 깎는다는 거는 그때 좀 상황을 잠깐 좀 이용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